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시집살이도 육아도 그리고 며느리 손에 아이를 맡기겠다는 말에도 흔쾌히 손주를 돌보며 마음을 다했죠. 그런데 돌아온 건 무시와 빈정거림 그리고 아들의 외면이었습니다. 내가 밥을 차린 이유가 혼나지 않기 위해서였냐는 손주의 말에 마음이 무너졌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닌 존재로 서 있다는 걸.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나를 잃는 일임을 뒤늦게 배운 나의 이야기.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6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부엌에 먼저 들어선 건 늘 나였다. 손주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이고 감자와 애호박은 작게 다져 넣었다. 멸치볶음엔 꿀을 살짝 더했고 바나나는 아이 손에 쥐기 좋게 반으로 잘라뒀다. 밥을 뜨는 내내 입꼬리가 올라갔다. 아이가 좋아할 걸 생각하니 피곤도 줄어들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 말이 듣고 싶었다. 듣기만 해도 보람을 느끼는 말. 아들이 일터로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하며 분주한 사이 나는 아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였다. 그런데 아이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이런 거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요? 순간 밥숟가락이 내 손에서 덜컥 떨어질 뻔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말했지만 그 말 속엔 며느리의 입김이 느껴졌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다가왔다. 어머니, 요즘 애들은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요. 된장국이나 멸치 같은 건 배탈 나기 쉬워요. 아이 배 아프면 책임지실 것도 아니잖아요. 말투가 사근사근한 듯 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무시는 너무 선명했다. 아이를 위해 한 정성인데 이렇게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다. 더 서러운 건 아들이었다. 내가 쳐다보는 눈길에 그는 뭐라도 말해주길 바랐지만 엄마 그냥 맞춰줘. 요즘 식습관도 중요하잖아.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몸이 아닌 마음이 시렸다. 어릴 적 그 아이가 열이 펄펄 끓던 밤 업고 병원까지 달리던 나였다. 그런 아이가 이제는 내게 맞춰달라 한다. 그날 밤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물은 말라붙지 않았다. 사랑은 주는 사람의 몫이라지만 받지 못한 사랑의 빈자리는 왜 이리 아픈 걸까? 손주가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견디고 있었는데 나를 향한 고마움은 점점 사라지고 요구만 늘어갔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이건 시작이었다. 아주 작고 조용한 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질문이 시작.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부엌에 나왔다. 잠을 설쳤던 탓도 있지만 전날의 말들이 자꾸 귓가에 맴돌아서였다. 맞춰줘. 책임지실 것도 아니잖아요. 익숙한 듯 반복되는 무시 속에서 나는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고 그게 나도 모르게 마음을 옥죄고 있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땅히 아이가 먹을 걸 떠올리다가 며느리가 말한 유기농 간식이 떠올랐다. 아들이 예전 출장지에서 사다 줬던 병아리콩 과자가 있었던 게 생각났다.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며느리 말이 떠오르며 난 조심스레 그 과자통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할머니 밥 안 해요?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응, 오늘은 간단하게 과자랑 바나나 먹자. 유치원에서 아침 간식도 줄 테니까. 아이는 좋다고 웃으며 끄덕였고 나는 잠시 안도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가왔다. 어머니 이거 설탕 들었잖아요. 애한테 당 조절 좀 신경 써주세요. 또다시 빈정거리는 말, 억장이 무너졌다.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그럼 뭘 먹이라는 거니? 된장국도 안 되고 과자도 안 되고 그냥 물만 먹이라 하겠네. 짧게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흔들렸다.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나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다. 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신문을 보며 한마디 툭 던졌다. 엄마 아침부터 그러지 마. 분위기 싸해지잖아.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속으로만 되뇌었다. 그래 나도 언젠가는 여길 떠나야 할지 모른다. 그날 오후 나는 동네 작은 공원에 나갔다. 맑은 하늘 아래 벤치에 앉아 있자니 손주 손잡고 걷던 그 길이 떠올랐다. 아이가 내 손을 잡으며 했던 말. 할머니 손 따뜻해. 그 말 하나에 내 온 삶이 버텨진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조차 흔들린다. 이런 식의 삶이 계속된다면 나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며칠간 아침 밥상은 간소하게 차렸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었다. 뭘 해도 트집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섰고 정성 들이는 일 자체가 두려워졌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으로 간신히 상을 차려냈고 며느리는 별말 없었지만 그게 더 무서웠다. 조용히 비꼬는 말보다 더 아프고 더 위협적인 건 무관심이었다. 어머니 저녁엔 친정 가요. 하루 정도 애봐 주실 수 있죠? 며느리의 말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웬만한 부탁엔 대꾸하지 않게 됐다. 거절할 권한도 이유도 없다는 듯 나는 늘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어딘가 가슴속이 싸하게 식었다.
손주는 나를 좋아하고 나도 손주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며느리에게는 불편한 감정으로만 비춰지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며느리는 분주히 화장을 하고 백을 들었다. 아들은 일찍 퇴근했는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손주는 작은 블록 장난감을 펼쳐놓고 놀고 있었고 나는 바닥에 앉아 아이 옆을 지키고 있었다. 지금 엄마 집 가는 건데 아무래도 엄마가 요즘 힘들어해서요. 부탁드릴게요. 애랑 놀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늦게까지 TV 못 보게 하시고요. 과자 같은 거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알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이 닫혔다. 아들은 여전히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고 아이는 블록을 조립하던 손을 멈추고 말했다. 할머니는 왜 우리 집에 계속 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뱉은 말이겠지만 그 한마디가 심장을 찌르듯 박혔다. 나는 웃음을 지어 보이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너랑 놀고 싶어서지. 할머니는 네가 너무 좋아. 아이의 눈망울은 해맑았지만 내 마음은 자꾸만 어두운 데로 기울었다. 문득 나 자신에게 되물었다. 정말 이 집에서 나는 누구일까? 밤이 깊어가며 아이는 먼저 잠이 들었고 나는 아이 이불을 덮어준 후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으려니 어둠 속의 적막함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다. 말없는 집, 조용한 공간 그런데 어쩌면 이 침묵은 나에게 입 다물고 있으라는 묵시적인 명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실 구석에 놓인 가족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아들, 며느리, 손주 셋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 얼굴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당연했다. 나는 이 가족의 중심이 아니었으니까. 그저 필요할 때만 호출되고 실수하면 지적받는 그런 존재. 딱 그 정도 위치였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내게 물었다. 어제 애랑 뭐 먹었어요?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계란찜이랑 미역국 좀 데워줬어. 그 미역국 혹시 멸치 육수로 하셨어요? 응, 그게 냉장고에 있어서. 아, 어머니, 애가 멸치만 먹으면 꼭 체하거든요. 그건 말씀드렸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당신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나는 더는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고 앉아 있으니 스스로가 너무 초라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정성을 다해 돌봤고 조금이라도 나은 음식을 먹이고 싶었던 건데 그 마음까지 나무랄 자격이 그들에겐 있는 걸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속 깊이 무언가가 결심되어 가고 있었다. 아직 말을 꺼낼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있었다. 이대로 계속 참으며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 나는 다시 나 자신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느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며칠간 마음속에서 맴도는 생각을 애써 외면했다. 그저 손주와의 시간을 버팀목 삼아 하루하루를 넘겼고 새삼스럽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바스러지고 있다는 건 분명히 느껴졌다. 그날 오후 동네 마트에 간 김에 아이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와 작은 블록 장난감을 하나 샀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다. 처음엔 담담했지만 곧 말투가 날카로워졌다. 어머니, 딸기 우유요? 제가 전에 유제품 당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또 그런 걸?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트 앞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침묵했다. 며느리는 무언가를 더 말하다가 결국 됐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로 전화를 끊었다. 그 한마디가 나를 아주 작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아이는 우유도 장난감도 모른 채 잠들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또 한 번 질문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아들은 퇴근하고 들어와 무심히 말했다. 엄마, 요즘 좀 예민해진 것 같아. 며느리랑도 괜히 부딪히지 말고 그냥 좀 조심해줘. 예민한 건 누구지? 참아온 사람은 나인데. 속으로만 삼켰다. 말하는 순간 그것마저 불편하게 느껴질 테니. 그날 밤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아이가 어릴 때 그렸던 그림들, 아들이 유치원 시절 써준 카드, 그리고 몇 장의 사진. 어느새 손이 떨렸다. 그땐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던 아이였는데 눈물이 났다.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서운해서도 아니었다. 그냥 너무 슬펐다. 내가 이토록 사랑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이 가정이 이제는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이쯤에서 내가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건 아닐까? 아니, 이제는 정말 그래야만 할지도 모른다. 결심이 선 건 아니었다. 다만 더는 예전처럼 웃을 수 없다는 걸 이제는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침이 밝았지만 나는 부엌에 나가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손주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차렸을 텐데 그날은 늦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며느리의 발소리가 분주하게 오갔다. 어머니 아직 안 일어나셨어요? 아들이 방문을 두드렸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나왔다.
응,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은 밥 차리기 힘들겠다. 말끝을 흐렸지만 내 얼굴을 본 아들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바로 며느리에게 돌아가 말했다. 오늘 엄마 컨디션이 안 좋대. 우리 그냥 나가서 먹고 가자. 한참 후 집이 조용해졌다. 나는 처음으로 혼자 밥을 먹었다. 찬밥에 김 한 장, 달걀 하나. 간단한 한 끼였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 말도 듣지 않아도 되는 식사. 그날 오후 오랜 친구에게 연락했다. 자주 연락하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내 이야기를 꺼내놓고 싶은 사람은 결국 그녀밖에 없었다. 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이제 나도 좀 나를 챙기고 싶어서. 짧은 말에 친구는 곧바로 알아차렸다. 며느리랑 또 그랬구나. 내가 말했잖아. 너 너무 참고 살지 말라고. 애 키워주는 것도 좋은데 네 건강도 챙기면서 해야지. 그런 말 듣는 것도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친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다. 일단 쉬어.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와. 한번 나와서 멀리 보고 생각해봐.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본 게 언제였던가? 항상 누군가의 엄마였고 할머니였고 시어머니였을 뿐 나 자신으로 쉬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창밖엔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가지 끝에 피어난 매화 한 송이가 눈에 들어왔다. 이제는 나를 위한 봄을 찾아야 할 때다. 며칠 뒤 나는 작게짐을 꾸렸다. 긴 외출은 아니었다. 친구 집에서 하룻밤 묵고 머리를 식히다 오겠다는 말만 남겼다. 아무도 특별히 말리지는 않았다. 며느리는 오히려 무표정한 얼굴로 그래요, 어머니, 다녀오세요 하고 말했고 아들은 그저 조심히 다녀와 라는 말만 건넸다. 가방 안에는 옷 2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손주가 그려준 낙서 한 장을 넣었다. 아무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직도 나는 이 아이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 버스 창가에 앉아 있자니 지나가는 풍경 너머로 내 인생이 스쳐가는 듯했다. 아들을 키우며 보냈던 시간, 홀로 된 후 외로움을 참아가며 살아왔던 세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사랑으로 지켜온 가족이었는데 왜 나는 점점 그들 곁에서 밀려나는 기분이 드는 걸까? 친구 집에 도착하니 그녀는 벌써 간단한 밥상을 차려두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냄새가 반가웠다. 네가 해준 밥 먹으니까 살 것 같다. 그 한마디에 친구가 짐짓 웃으며 말했다. 너도 좀 쉬어야지. 사람은 마음이 고장 나도 아프다. 나는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눈물이 자꾸 올라왔다. 그리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여태 잘해온 줄 알았어. 그냥 가족을 위해 살았던 건데 지금은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 같지? 친구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너는 가족을 지켜낸 사람이야. 근데 이제는 너 자신도 좀 지켜야지.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이었다. 누군가 내 마음을, 내 서러움을 있는 그대로 들어준 건. 식사를 마치고 친구와 차를 한 잔 나눴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별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나는 이상하리만큼 편안했다. 숨이 트였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이렇게 고마운 것이었나 싶었다. 네가 아무리 참아도 며느리는 달라지지 않아. 네가 변하지 않는 이상. 친구는 조용히 내게 말했다. 나는 말없이 찻잔을 들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 나는 평생을 맞춰오며 살아왔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믿었고 그게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다. 참는다고 다 괜찮아지는 게 아니란 걸? 참는 사이에 내 마음은 얼마나 많이 닳아버렸는지. 너 오늘 밤은 그냥 아무 걱정 말고 푹 자. 내일 아침에 같이 시장 가자. 네가 좋아하는 쑥개떡도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친구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배려 하나가 마치 잊고 있던 나를 깨우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오랜만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다. 손주를 돌보며 매일 새벽같이 깨던 몸이 그날은 깊은 잠에 빠졌다. 잠결에 들린 꿈속에서는 내가 손주의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었다. 아이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같이 여행 가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마음 한켠이 따뜻했다.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나부터 내 삶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새로운 생각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한 걸음 내디딜 때가 되었다는 것. 그 첫걸음이 어디를 향하든 이번엔 나를 위한 길이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친구와 함께 시장을 돌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계절 첫 쑥이 나왔다며 손에 쥐어준 쑥개떡의 따뜻한 온기, 커피 대신 마신 둥글레차의 구수한 맛.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 내겐 오랜만에 느끼는 나의 하루였다. 내가 이런 걸 마지막으로 해본 게 언제였더라. 나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중얼이자 친구는 피식 웃었다. 그러게 말이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로만 살았지.
누구의 누구로만 존재했던 시간들. 내 이름은, 내 목소리는 어디로 갔을까? 나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손주 그림이 담긴 종이를 꺼냈다.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그린 우리 두 사람. 내 얼굴 옆에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적혀 있었다. 이해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버텼어. 그런데 이젠 내가 너무 작아진 것 같아.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에서 위로보다는 결심이 전해졌다. 돌아가면 이번엔 네가 먼저 말해. 참기만 하지 말고 네가 사람이라고, 엄마라고, 할머니라고 말해.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기 전 나는 버스 정류장 근처 문구점에 들렀다. 하얀 편지지 한 묶음을 샀다. 누구에게 줄 것도 아니었지만 갑자기 글을 쓰고 싶어졌다. 오래도록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내 안의 말을 꺼내고 싶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반기지도 불쾌해하지도 않았다. 아들은 고개만 끄덕였다. 평소와 다름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예전처럼 서운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들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방 안 책상 앞에 앉았다. 손에 편지지를 펼쳐놓고 펜을 들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이내 단단한 글씨로 한 줄을 써내려갔다. 나는 엄마이고 할머니이고 무엇보다 한 사람입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식탁 위에 편지를 조용히 올려두었다. 며느리나 아들이 보기 전에 손주가 먼저 보지 않도록 커피잔 옆에 살짝 가리듯 놓았다.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보다 문장이, 감정보다 기록이 더 온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편지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들의 엄마이고 할머니이며 한 사람의 인생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나도 감정이 있고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아요. 사랑으로 다가갔던 마음이 반복해서 무시당할 때 그 사랑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나는 도우미가 아니고 당연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조금 더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하루 아무도 편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혹시 읽지 않았을까 싶어 조마조마했지만 저녁 무렵 며느리의 표정이 다소 굳어 있었고 아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듯 보였다. 조용한 저녁이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손주는 평소처럼 내 무릎에 안겨 책을 읽자고 졸랐다. 나는 평소보다 천천히 조용히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이가 내 품에서 숨 고르듯 잠들 무렵 방문 너머로 며느리의 말소리가 들렸다. 저 편지 읽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많이 예민했네요. 문을 닫고 있던 터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그래, 지금처럼 말없이라도 알아주면 돼. 조금씩만 서로 보려고 해준다면. 그날 밤 오랜만에 꿀잠을 잤다. 꿈속에서도 손주가 웃고 있었다. 멀리서 나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고 며느리가 조용히 내게 웃으며 차를 따라주는 장면도 어렴풋이 비쳤다. 물론 현실은 다르겠지만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는 분명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나는 다시 부엌불을 켰다. 된장국을 조심스레 끓이며 멸치는 빼고 다시마로 국물을 우렸다. 며느리의 말을 떠올리며 나의 방식을 지키되 그들의 방식도 함께 껴안기로 했다. 이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법일지도 모른다고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된장국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오랜만에 부엌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 졸이며 눈치를 봤겠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나는 나대로의 정성을 담고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며 한 그릇 한 그릇을 준비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타협이었다. 식탁에 앉은 손주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입꼬리를 올렸다. 오늘 국 맛있어요. 할머니가 끓인 거 맞죠? 아이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듯 풀렸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이 집에 머무는지 새삼스레 되짚게 해주는 말이었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나는 버틸 수 있었던 거다. 아들은 밥을 먹으며 아무 말 없었고 며느리는 짧게 말했다. 어머니, 오늘 아침은 잘 먹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짧은 말조차 삐딱하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나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한마디에 담긴 미묘한 감정을 읽어내고 싶지 않았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억지로 줄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조금씩 다가서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안다. 그날 오후 손주가 놀다가 갑자기 물었다. 할머니, 우리 같이 놀이터 갈래요? 엄마는 요즘 바쁘다고 안 가는데. 나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다. 아이는 여전히 나를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내가 아이 곁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 때문이었다. 놀이터에서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며 소리내 웃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바람 속에 내 오랜 외로움이 조금씩 흩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걸어오는 며느리가 보였다. 일찍 퇴근했는지 평소보다 편한 복장이었다. 그녀는 내 옆에 앉으며 잠시 아이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다. 할머니가 끓인 된장국 사실 저도 좋아했어요. 저 어릴 땐 엄마가 자주 끓여주셨거든요. 나는 놀라 눈을 돌렸지만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 말했다.
저 너무 예민하게 굴었죠. 그땐 그게 다 아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 말에 나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나도 너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우리 그냥 조금씩만 노력해보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놀이터에서 바람만 불지 않았다. 얼어붙었던 관계가 아주 조금, 아주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며느리와의 대화 이후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크고 확연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말끝의 온도, 눈빛의 결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그 변화가 나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만들었다. 며칠 후 주말 손주는 유치원에서 받아온 색종이를 꺼내고 말했다. 할머니, 우리 가족 그림 그려요. 나는 아이 옆에 앉았다. 아이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자기 얼굴을 그린 뒤 조심스럽게 내 얼굴을 옆에 그려 넣었다. 그 아래에 큰 글씨로 또박또박 썼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햇살이에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목이 메었고 가슴은 무언가가 터질 듯 벅차올랐다. 그 순간 모든 상처와 서운함이 천천히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저녁 무렵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거실로 나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그동안 너무 의지하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못했어요. 미안하고 또 감사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어머니, 저 어머니가 저희 가족이란 걸 잊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어머니를 가족처럼 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죄송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살다 보면 서운한 말도 오가고 상처도 생기지. 하지만 서로 진심을 내려놓지 않는 게 가족이더라. 나도 배워가는 중이야. 그 순간 손주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이제 다시 된장국 끓여요? 그거 먹고 싶어요. 모두가 웃었다.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운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나는 냄비에 물을 붓고 다시마를 넣었다. 불을 켜는 손길이 어쩐지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모두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손주는 내 옆에 꼭 붙어 앉았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내게 반찬을 건넸다.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집엔 엄마가 있어서 참 따뜻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따뜻함은 같이 만드는 거야. 너희가 있어서 나도 고마워. 그렇게 우리는 조금은 어설프게 조금은 더 가까이 다시 가족이 되어갔다.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서운함을 품은 채 살아왔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만 살아갈 이유는 없다는 것. 그리고 아주 작은 용기 하나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시작이 된다는 것. 지금도 여전히 모든 게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는 함께 만들어가려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